포인트로? 삼성전자가 20조 원을 투자해 짓기로 한 미국 파운드리 공장 부지가 곧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지 중 한 곳인 텍사스주 테일러시는 삼성이 제안한 세제 감면안을 승인했습니다. 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연일 500명 안팎을 기록하며 수도권 지역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가리지 않고 중환자 병상을 통합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오늘 시중은행 여신 담당자들을 소집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했습니다. 금리 결정에 직접 개입은 어렵다며 선을 그었던 금융당국이 비난 여론에 떠밀려 뒷북 대응에 나섰다는 지적입니다. CJ E&M이 영화 라라랜드 제작사인 미국 엔데버 콘텐츠사를 1조 원에 인수했습니다. 이미경 CJ 부회장이 이끄는 CJ E&M이 글로벌 미디어 시장 진출에 새로운 토대를 마련했다는 평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대표 경제 뉴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제2공장 부지 선정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유력 후보지 가운데 하나인 테일러시가 삼성이 제안한 세제 감면안을 승인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미국 방문 기간 부지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새롭게 조성될 삼성의 파운드리 공장은 어떤 모습일지 신용훈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월 반도체 생산량 10만 장. 초미세 공정을 위한 첨단 장비 도입, 모두 20조 원을 투입해 건설하는 미국 반도체 제2공장은 삼성전자의 차세대 글로벌 파운드리 전략에 걸맞은 설계 인프라와 규모를 갖출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에는 100K 정도로 해서 월캐파 100K 정도 보고 있고요. 5나노 이하 공정 위주로 하지 않을까 그래 보고 있습니다. 14나노와 28나노 공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 오스틴 공장과 달리 초미세 공정으로 승부수를 띄우는 셈입니다. 이를 위해 삼성전자는 전체 투자 금액 중 절반 이상인 11조 원을 첨단 장비 구입에 쓸 계획입니다. 특히 초미세 공정을 위한 EUV, 극자외선 노광 장비는 수십여 대가 설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국에도 초미세 공정의 설비는 당연히 투입이 될 거고요. 중국에도 삼성전자의 생산 기지가 있지만 미국 정부가 중국의 첨단 장비 도입을 적극적으로 제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장 부지 선정의 핵심인 인센티브에 대한 논의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 9월 미국 테일러시와 테일러시가 속한 윌리엄슨 카운티가 처음 10년간 재산세의 90%, 이후 10년간은 85%를 돌려주겠다고 약속한 이후 이달 18일에는 테일러시 독립교육구도 세금 혜택을 의결한 것입니다. 유력 공장 후보지로 거론되어 온 테일러 지역의 자치구들도 잇따라 인센티브안을 확정하면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제2공장 부지 선정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올해 안에 공장 부지가 확정될 경우 삼성전자의 제2공장은 오는 2024년 말이나 2025년 초쯤 가동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CJ E&M이 미국 할리우드 콘텐츠 제작사 엔데버 콘텐츠를 인수합니다. CJ E&M은 오늘 오전 이사회를 열고 내년 1분기까지 엔데버 콘텐츠의 지분 약 80%를 우리 돈 9,200억 원에 인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엔데버 콘텐츠는 글로벌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그룹 엔데버의 계열사로 전 세계 19개 국가의 글로벌 거점을 보유한 대형 스튜디오를 운영합니다. 그동안 라라랜드와 콜미 바이 유어 네임을 비롯해 영국 BBC 드라마 킬링 이브의 제작과 유통 배급에 참여해왔습니다. 강호성 CJ E&M 대표는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 중인 엔데버 콘텐츠의 기획 제작 역량과 CJ E&M의 K 콘텐츠 제작 노하우, 성공 IP가 결합해 최고의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며 궁극적으로는 동서양 문화권을 포괄하는 초격차 글로벌 메이저 스튜디오로 도약하는 게 목표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와 함께 CJ E&M은 콘텐츠 제작 사업을 물적 분할해 신설법인을 설립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번 분할과 관련해 CJ E&M은 글로벌 콘텐츠 제작 역량 강화를 위한 효율적 멀티 스튜디오 시스템 구축과 글로벌향 K 콘텐츠 제작 확대 및 IP 유통 등 수익 사업 극대화를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은행들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최근 당구 게임 논란과 함께 금리가 급격하게 상승하자 손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금감원은 오늘 이찬우 수석 부원장 주재로 서울 명동은행연합회 주요 8개 은행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긴급 소집해 대출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소집에 대해 금감원은 대출금리는 시장에서의 자금 수요 공급 여건에 따라 자율적으로 결정되는 가격인 만큼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는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며 회의에서 은행의 대출금리 산정 체계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필요시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금감원과 은행권은 금리 상승기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으로 금리 인하 요구권 활성화 방안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지난달 생산자 물가지수가 1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한국은행은 10월 생산자 물가지수가 112.21로 1년 전보다 8.9%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수가 7개월째 역대 최고 기록을 경신한 것으로 지수 상승폭 역시 13년 만에 최대 상승폭입니다. 생산자 물가 상승세는 국제유가 급등이 수입 물가를 밀어올리고 있는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됩니다. 최진만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11월 이후 국제유가와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둔화되거나 하락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11월 생산자 물가는 상승폭이 축소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생산자 물가의 상승은 보통 1, 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의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앞으로 자동차 구매 부담이 갈수록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반도체 공급난과 원자재 값 상승에 더해서 자동차 개별 소비세 인하 혜택까지 다음 달 종료되기 때문인데 현대차의 평균 판매 가격은 이미 코로나 이전에 비해서 20%나 높아졌습니다. 신재근 기자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과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좀처럼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대란은 벌써 1년째 지속되고 있고 자동차용으로 쓰이는 냉형 강판 가격은 불과 1년 새 75%나 올랐습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은 결국 차량 판매 가격에 반영돼 소비자 부담을 키우고 있습니다. 현대차의 평균 판매 가격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해 20% 가까이 올랐고 기아는 사상 처음으로 3천만 원 돌파를 앞두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미국에서 주력 차종인 모델 3 판매 가격을 올 들어 7차례나 인상한 데 이어 최근 한국에서도 한 번에 200만 원이나 올렸습니다. 문제는 앞으로 차량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산적해 있다는 점입니다. 당장 지난해 3월부터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가 시행해온 개별 소비세 30% 인하 혜택이 다음 달 종료됩니다. 여기에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이 내년까지 이어질 전망이고 전기차 등 미래차로의 전환에 따라 고성능 부품이 탑재되면서 차량 가격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반도체 공급 문제가 차질을 빚고 있고 또 원자재 가격도 좀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평균 판매 가격은 지속적으로 좀 상승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이를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생각은 둘로 나뉩니다. 차량용 반도체인가? 그것 때문에 출고도 늦게 되고 가격도 뭐 비싼 것 같고 해서 저는 당분간은 안 살 것 같아요. 이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더라도 필요한 부분에 의해서 저는 살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옵션 체계도 차량 가격을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만약에 옵션을 집어넣는다라고 했다면 한 개 시스템 이런 식으로 해야지 소비자들이 옵션 가격이 좀 저렴하게 이렇게 옵션을 집어넣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차량 출고 지연에 더해 가격 상승이란 암초에 부딪히면서 차량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네, 경제 뷰포인트 시간입니다. 앞서 이달 초에 정부가 자영업자 손실보상 추가 지원 대책을 이번 달 중순까지 내놓겠다고 했는데 발표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세종 주재 한창률 기자와 이야기 자세하게 나눠보겠습니다. 예, 한 기자, 이번 달 중순이면 늦어도 오늘까지는 대책이 나왔어야 하는 것 같은데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네, 먼저 자영업자 손실보상제 추가 대책이 나오게 된 배경을 먼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달 27일부터 자영업자 손실보상 지원이 시작되고 있는데 여기서 제한된 업종이 있습니다. 제외된 업종이. 집합금지 영업시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았지만 인원 제한으로 매출에 타격을 받은 업종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이제 추가 대응책을 만들겠다고 한 거고요. 주요 대상 업종
이제 고강도 사회적 거리로 매출 타격을 받은 숙박업, 이제 여행업, 공연 산업 등입니다. 이제 이런 지적에 대해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을 위한 별도의 지원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서 11월 중순에 발표를 하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정부가 대책을 준비 중이니 좀 기다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이 자영업자 손실 보상 범위를 두고도 말이 많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대책을 내놓겠다 이런 얘기인데 앞서서 살펴본 홍 부총리 발언을 보면 대책은 이미 준비를 해놨다 이런 뉘앙스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 예결위에서 몇 번이고 이와 관련해서 얘기를 했거든요. 또 홍남기 부총리도 이제 구체적인 사례까지 이제 만들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큰 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을 이제 소상공인들이 더 선호를 한다면서 이제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에 대한 이제 저금리 대출을 시사했고요. 김부겸 국무총리도 정부가 대출 만기 연장이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서 이제 거들었습니다. 그런데 여당의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들고 나오면서 일처리가 꼬여버린 겁니다. 이제 손실보상 대책이나 전국민 재난지원금 모두 이제 세금을 통한 지원인데 우선순위를 들고 여당과 이제 정부 간의 이견이 생기면서 일처리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원래는 어제 이제 비상경제 중앙대책회의가 잡혀 있었는데 여기서 손실보상 대책회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이제 다음 주로 연기를 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이제 지금 당정 간의 이견으로 인해 가지고 불편한 관계가 있다는 걸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면 이재명 후보가 전국민 재난지원금 철회를 또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 추가 손실 보상안에도 속도가 날 수 있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네. 자, 어쨌든 이런 당정 간의 불협화음이 이렇게 커진 게 초과 세수가 거치면서 그러니까 이 재원을 어디에 쓸 거냐 여기서 출발한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올 세수가 이제 기재부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들어올 것으로 되면서 이 문제가 불거진 건데요. 기재부 예상에서는 이제 올해 한 10조 원 초반에 이제 초과 세수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수정을 했습니다. 지금 추세로 보면 약 19조 원, 많게는 한 20조 원 가까이 들어올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부분을 두고 이제 지난 15일에 여당에 가서 설명을 했는데 여당에서 이제 기재부가 의도적으로 이걸 축소한 거 아니냐, 돈을 안 쓰려고 축소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조사까지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기재부하고 이제 각을 세운 겁니다. 세수 추계 부분을 잘못한 부분은 이제 기재부가 잘못한 겁니다. 거듭 사과를 했고요. 그렇다고 이제 해도 이제 기재부는 초과 세수를 가지고 여당의 주장처럼 국민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쓸 수는 없다라고 이제 선을 긋고 있습니다. 이미 계획한 손실보상금 재원과 이제 지방교부금 등을 쓰고 나머지는 국가채부 상한을 위해서 써야 한다라고 이제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는 거죠. 홍남기 부총리도 거듭 이 부분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엊그제 물가 관련 현장 방문에 가서도 이런 얘기를 했는데 공직자들은 그렇게 일 안 한다고 생각한다. 초과 이 부분은 이제 여당에서 일부러 돈을 감추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은 이제 직격한 거죠. 그리고 초과 세수는 자영업자 손실보상 대책을 만드는 데 쓰겠다 하면서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예, 참 세금을 두고 현 정부 재무수장과 여당 대통령 후보가 충돌을 하는 모양새가 국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서 제가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그래도 어제 이재명 후보의 발언으로 이런 상황은 좀 정리가 된 분위기죠. 예, 이재명 후보는 SNS를 통해 가지고 한 발 물러서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전국민 재난지원금 대상과 방식을 고집하지 않겠다. 전국민 재난지원금 합의가 어렵다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피해에 대해서는 시급히 지원하자 하면서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선 겁니다. 다만 단서를 좀 달았습니다. 전국민 재난지원금은 이제 추후에 검토한다면서 여지를 남겼는데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이제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당정 간에 다시 한번 이제 충돌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겁니다. 예, 일단 상황을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여당에서 이 초과 세수에 대해서 전국민 재난지원금 얘기를 꺼냈는데 정부에서는 거절을 하면서 이 소상공인 추가 대책이 늦어진 겁니다. 그런데 어제 의견 갈등이 어느 정도 수렴이 되면서 손실보상 추가 대책을 빨리 진행하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거군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부터는 속도감 있게 이 추가 대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언제쯤 나올까요? 예, 일단 비상경제 중앙대책회의가 다음 주 화요일로 잡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기존에 언급했던 이제 소상공인 손실보상 이제 저금리 대출 부분과 비대상 업종에 대해서 추가 쿠폰 부분을 이제 시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 이 추가 지원책을 기다리신 분들은 왜 발표가 안 되는지 또 궁금하셨을 텐데 일단 11월 중에는 발표가 날 걸로 보이는 만큼 다음 주를 또 기다려 보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주재 한창률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올해는 환경과 사회, 지배구조를 뜻하는 ESG가 연초부터 큰 화두였죠. 이 글로벌 자금들이 ESG를 따라 움직이면서 실제 기업들도 경영 활동에 이를 접목하는 활동들이 활발한데 오늘은 그중에서도 증권사들의 ESG 경영 성적표를 분석해봤습니다. 결과는 증권사마다 크게 갈렸습니다. 박승원 기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업 평가 핵심 화두로 급부상한 ESG 경영. 여의도 증권과 역시 이런 화두에 동참하며 너나 할 거 없이 ESG 경영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ESG 경영 평가에서 전년과 다르게 많은 부침이 생기면서 지각 변동이 일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국내 증권사 25곳을 대상으로 ESG 경영을 평가한 결과 종합점수에서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대신증권, 현대차증권이 각각 종합 A를 받아 공동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가운데 현대차증권의 경우 유일하게 2년 연속 종합 A를 받으며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B+로 그 뒷순위에는 미래에셋증권과 메리츠증권, SK증권 등 5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교보증권과 신영증권, 키움증권 등은 평균 이하인 B등급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종합 A를 받은 NH투자증권과 삼성증권, 대신증권은 1년 전보다 등급이 상향돼 눈길을 끕니다. 또한 환경 부문에서 1년 전 부진한 성적으로 D등급을 받은 증권사가 12곳이었는데 올해 7곳으로 다소 줄어 개선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미래에셋증권과 유한타증권, 부국증권은 종합등급이 1년 전보다 더 떨어져 체면을 구겼습니다. 여전히 환경과 지배구조 부문에서의 성적표가 전체 등급에 영향을 미쳤다는 진단입니다. 실제 ESG 평가 등급이 올라간 증권사의 경우 환경과 지배구조 부문에서 개선된 모습을 보였지만 등급이 내려간 증권사들은 이 분야에서 부진했던 것이 종합평가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환경평가의 경우 탄소중립 전략과 연계한 공시가 주요했다는 평가입니다. 실제 삼성증권의 경우 업계 최초로 ESG 인증 회사채를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했고 현대차증권 역시 안산 반월 친환경 수소 플랜트 사업의 금융자문을 맡기도 했습니다. 반면 하위 등급을 받은 증권사의 경우 ESG 관련 투자나 주관, 자문 업무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증권업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은 재무적 영향에 많은 초점을 맞추시긴 하셨는데요. 올해는 또 보면 환경 관련된 공시도 많이 해주시고 탄소 중립 전략이나 이런 거랑 연계해서 좀 공시를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점수에 반영이 됐다고 보여집니다. 국민연금을 비롯한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ESG 경영평가를 투자에서 적극 고려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정부와 정치권 역시 ESG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상황. 이에 따라 국내 증권사들의 ESG 경영 경쟁은 한층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박승원입니다. 증권부 문영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문 기자, 이 증권사 ESG 성적표를 보니까 특히 눈에 띄는 게 미래에셋증권인데 전년 A에서 오히려 B로 떨어졌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굉장히 좀 ESG를 강조하는 시기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후퇴한 것 같은데 뭐가 요인입니까? 우선 상향된 걸 먼저 언급하고 하향된 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언급을 하겠습니다. 네. 미래에셋증권은 지난해 B+였던 이 환경 부문에서 올해 A로 상향되기는 했는데요. 이 금융사의 환경 부문 평가는 환경 관련 투자 상품 출시와 운용, 또 친환경 투자 확대, 사내 친환경 정책 수립과 실행 등으로 평가됩니다.
미래에셋증권은 국내 최초로 외화 녹색 채권이나 또 환경정책 결의와 시행 등을 수행하면서 해당 등급이 올라간 것으로 분석이 되고요. 예. 하지만 지배구조 등급이 B+에서 B로 하향 조정되면서 결국 종합 A 자리를 반납하게 된 겁니다. 지배구조 등급이 문제였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지배구조 등급이라는 게 뭘 말하는 겁니까? 지배구조 등급은 금융사에서 평가하는 기준은 회계와 세금의 투명성, 이사회 구성과 활동, 또 감사제도, 그리고 배당 등 주주권리 보호를 얼마나 잘했느냐를 평가해서 결정이 됐는데요. 네. 이 미래에셋증권이 어떤 항목에서 또 어떤 이유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았는지는 다음 달 자세히 나올 예정이니 그때 보도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에 미래에셋증권 측은 내부에 4단계로 구성된 ESG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각 영역별로 중장기 전략을 실행하고 있다며 또 투자자들에게 높은 신뢰를 주기 위해서 ESG 경영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SG 등급이라는 게 A가 최고 등급이에요? 최고 등급은 A가 아니고요. 네. 최고 등급은 S라는 등급이 있는데요. S가 있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희가 리포트에서도 설명했듯이 이 ESG 등급은 S, A+, A, B+, B, C, D 이렇게 7개 등급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네. 증권사 가운데 아직 ESG 평가에서 S나 A+의 이 최고 등급을 받은 증권사는 없습니다. 일반 기업 가운데는 네이버나 SK, 또 포스코가 이 등급을 받았고요. 기업의 ESG를 평가하는 또 다른 기관이 있는데요. 서스틴 베스트에서도 최근 하반기 ESG 평가 결과를 내놨습니다. 이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처럼 등급을 7개로 분류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평가 결과가 나온 증권사 14곳 가운데 최고 등급인 AA를 받은 증권사는 없었고요. 다만 NH투자증권이 홀로 A 등급을 받으면서 증권사에서는 선두 자리를 지켰습니다. 이 A+ 이상 등급을 받는 게 원래부터 어려운 겁니까? 아니면 증권사들이 뭔가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현재 ESG 평가 기준 자체가 기업 수가 많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에 집중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증권사에게는 보편적이지 않은 기준이어서 등급을 받기 좀 어려운 상황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한국 기업 지배구조원은 보통 1000곳 이상의 기업의 ESG를 평가하는데요. 이들 기업 가운데 증권사의 비중은 절대적으로 작은 편입니다. 특히 환경 부분의 경우에는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은 탄소 저감 활동이나 또 친환경 생산기술 적용 등으로 증명을 할 수가 있지만 증권사는 이 환경 부문 성과를 명확하게 보여줄 수 없는 입장이다 보니까 해당 부문 등급이 낮게 나오는 겁니다. 그럼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 금융사 내에서도 이 증권사의 환경 부문 등급이 낮은 것은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환경 등급 평가가 공시된 증권사 20곳과 또 은행, 보험사, 금융지주사 등 다른 금융회사 21곳을 비교해 봤는데요. 네. 증권사의 경우에는 4분의 3 이상인 15곳이 하위 등급인 C와 D를 받았고요. 반면 은행이나 보험사 또 금융지주사 등 21곳 가운데 절반 이상 13곳이 상위 등급인 A+와 A를 받았습니다. 저 부분은 분명히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증권사만 전체 금융회사 중에서 유독 환경 등급이 낮은 이유를 뭐라고 설명해야 됩니까? 이 ESG를 평가하는 한국기업 지배구조원 관계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목표 관리자나 배출권 거래제도에 대한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항목에서 점수가 좀 적게 나온다라는 영향이 있었고요. 반면 금융지주사 같은 경우는 이 목표 관리자 지정이나 배출권 거래제도를 의무적으로 해야만 해서 이 평가 점수가 많이 나왔다는 설명입니다. 뭐 그런 이유가 있다는 거고 증권사들이 올해 그렇다고 ESG에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건 아니죠? 뭔가 여러 가지 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걸 했습니까? 말하신 대로 좀 여러 가지 ESG 활동을 했는데요. 다른 업종처럼 우선 별도의 ESG 조직을 만들어서 공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네. 실제로 ESG 조직이나 위원회를 둔 증권사는 삼성증권이나 대신증권 등 10곳 이상이었는데요. 이들 기업 대부분이 A나 B+ 등 상위 등급을 받긴 했습니다. 또 이 가운데 대표이사를 포함한 ESG 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삼성, 대신, 미래에셋, 한국투자증권 등 8곳이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를 통해서 각 증권사들은 ESG 전략의 체계를 정한다거나 또 핵심 추진 과제를 결의하고 친환경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를 결정함은 물론이고요. 또 ESG 채권이나 펀드 등 관련 상품을 개발한다거나 투자 상품에 대한 ESG 리서치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ESG 평가에서 하위 등급인 C를 받은 부국증권, 또 유한타증권, 유진투자증권, 한양증권 등은 별도의 조직이 아직은 없지만 ESG 경영 확대 등 제반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SG 성적을 좋게 받는다는 게 증권사들한테 뭐가 도움이 되길래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좀 예비 큰손이라고 불리는 기관 투자자 때문인데요. 예.
국민연금을 비롯한 또 연기금이나 공제회에서는 ESG 관련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올해 계속 언급을 한 상황입니다. 이에 투자나 위탁 또 거래 운용사를 선정할 때도 이러한 ESG 평가를 활용하겠다고 선언을 했는데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은 ESG 평가 체계를 적용해서 국내 주식 투자 및 위탁 운용사를 선정하고 있고요. 공무원연금은 국내 채권 거래 증권사를 선정할 때 ESG 등급이 전체 점수의 7% 비중을 차지할 정도로 ESG에 높은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 입장에서는 높은 ESG 등급을 받는 것이 향후 경영과 사업 성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ESG 채권 투자 수요가 늘어나는 것도 중요한 요인인데요. 실제로 3분기 말 ESG 채권 발행 잔액은 155조 원 이상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 초 90조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72%가량 급증한 건데요. 또 이러한 채권 시장에서 증권사들은 주관사나 발행사로 현재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기업의 채권 발행을 주관하거나 또 직접 발행하거나 이 발행한 채권에 투자를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는 ESG 등급이 높아야만 하는 거죠. 기관과 기업의 어떤 투자로 직접 연결이 된다, ESG가. 그런 맞습니다. 얘기고. 증권사의 ESG 경영 성적표를 우리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 뭘 더 보완해야 될 걸로 보입니까? 지금 상황에서? 전문가들이 얘기하기는 증권사가 ESG 활동을 좀 적극적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찬성한다, 잘하고 있다라고 평가는 했지만 하지만 또 증권사 대부분이 아직까지는 ESG 관련 ETF나 채권, 특히 환경과 관련한 그린본드 채권 발행에 좀 집중하고 있어서 이러한 상품에 대한 다각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고요. 이에 더해서 골드만삭스 수준의 ESG 경영 원칙을 설립하고 또 실천해야 한다는 조언까지 내놨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황영기 법무법인 세종고문의 이야기 듣고 오겠습니다. ESG에도 환경 중심의 본드가 있고 그다음에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본드가 있고 종류가 3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린 본드 쪽에만 그 포커스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골드만삭스 ESG 경영 원칙이라 그래가지고 뭐 ESG 리스크를 모든 다른 그 금융 리스크와 같은 규율로 취급한다 라든지 모든 사업 선정할 때는 ESG를 고려한다 뭐 이런 내부의 그 경영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증권회사들도 그런 원칙을 만들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경영 원칙을 일단 증권회사들도 일단 수립을 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경영 원칙에 따라서 실제 경영 활동을 할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남의 것만 추선할 게 아니라 스스로도 ESG 경영을 실천하는 모범을 보일 필요는 있죠. 네, 인터뷰에서 보신 것처럼 이 증권사들의 자구의 노력도 필요합니다만 업계의 목소리도 좀 들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지속적으로 국내 이 기업에 대한 ESG 평가에 대한 기준이 좀 불명확하고 신뢰성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본 대로 국내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나 서스틴베스트 또 대신경제연구소, 해외에서는 MSCI 등이 이제 ESG를 평가하는 기관으로 있는데요. 각 기관마다 평가 기준이 우선 각자 다르고요. 또 ESG 평가 등급과 결과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도 이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또 평가 과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의 의문이 항상 제기가 되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평가 결과에 대한 권위를 제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또 이 과정에 대한 좀 공개를 해야지만 좀 투명성과 신뢰성이 올라간다는 이 지적이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또 정부 차원에서도 이러한 ESG 경영 확대 기조에 발맞춰서 일종의 업계와 합의된 가이드라인을 좀 제시를 해야만 일원화된 어떤 ESG 평가 기준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문영민 기자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코로나 위중증 환자가 연일 500명 안팎을 기록하면서 병상 확보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정부에서 이 병상 확보 대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수진 기자입니다. 정부는 오늘 또 한 번 수도권 코로나 중환자 증가에 따른 의료 대응 강화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5일과 10일 병상 확보 행정명령을 통해 1,144개 병상을 마련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도 논의를 통해 거점 전담병원 2곳과 감염병 전담병원 2곳을 추가로 지정, 총 250병상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코로나 환자 26.1%는 재택치료 중이며
재택치료 중 상황이 악화된다고 해도 병상 부족으로 곧바로 입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 광진구에서 재택치료를 하다 입원한 A씨는 39.6도를 넘는 고열이 나서 담당 의사에게 전화를 했지만 병상이 많지 않아 16시간을 해열제만 먹으며 버텨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원은 인력과 시설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교대 근무할 사람이 없어요. 엄청나게 지금 힘들어요, 지방에서. 실제로 코로나 환자 1명이 입원하면 간호사, 의사, 방역 담당자 등 최소 5명에서 10명이 움직여야 합니다. 정부는 간호사 등 인력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말하고 기존의 중환자실은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만 이용하도록 평가를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1,312명의 의료 인력을 확보 중에 있으며 특히 중환자실 즉시 근무가 가능한 의료 인력을 505명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한 중환자실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 위주로 입원이 이루어지도록 배정과 평가를 강화합니다. 그러나 관련해 기존 중환자나 일반 입원 환자에 대한 우려도 나옵니다. 비대학병원 교수는 코로나 병동을 늘리라고 행정명령이 내려왔는데 그러려면 일반 병동 다수를 없애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드 코로나 시작 3주 만에 나타난 의료 한계. 많은 전문가들은 내수 경기 회복을 중단할 수 없다는 정부의 의지가 자칫 의료 시스템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수진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시장이 7개월 만에 매도 우위로 전환됐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는 99.6으로 지난 4월 첫째 주 이후 7개월 만에 지수가 10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이 매매 수급 지수는 부동산원의 회원 중개업소 설문과 인터넷 매물 건수 등을 분석해 수치화한 것으로 지수가 200에 가까울수록 집을 사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매매 수급 지수가 9월 첫째 주 이후 하락 추세를 이어가는 이유는 집값 부담과 정부의 대출 규제, 그리고 시중금리 인상에 따른 요인으로 풀이됩니다. 올해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일주일 앞두고 2억 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98% 국민은 종부세와 무관하다며 일부 우려가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혁원 차관은 많은 국민들에게 큰 폭의 종부세가 부과된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며 과장된 우려들이 있으나 분명한 것은 전체 국민들 중 약 98%의 국민들께는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 차관은 또 종부세를 내게 되는 일부 고가 1세대 1주택 국민들의 세부담도 정부의 실수요자 보호 대책에 따라 상당 부분 완화된다며 1세대 1주택 고령층은 최대 80%까지 공제율을 높이고 과세 기준 금액도 공시가격 9억 원에서 11억 원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공급하는 신혼희망타운의 공급 면적이 30평대 이상으로 넓어질 전망입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 국토부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아이를 키우다 보면 넓은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신혼희망타운 물량에는 좀 더 중대형 평형 비중을 늘려가려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신혼희망타운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중소형으로만 공급됐기 때문에 3인 가족이 살기에 비좁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전세금을 떼먹은 나쁜 임대인의 명단을 공개해 세입자들이 스스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게 하는 제도 역시 추진할 계획입니다. 디지털 플랫폼 혁신을 빠르게 추진하는 곳 하면 단연 금융업계가 꼽힙니다. 오늘부터 매주 금요일 연속 기획으로 국내 대표 금융회사의 디지털 분야 수장들에게 앞으로의 전략을 들어봅니다. 오늘은 먼저 KB국민은행의 윤진수 부행장을 배성재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국민은행에 이제 조인하게 된 게 2019년 4월 1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빅데이터 담당, 데이터 플랫폼 본부의 이제 역할을 맡게 돼서 오게 됐는데, 그래도 지금은 금융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는 거는 좀 어느 정도 찾지 않았나?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작년 말에 이제 플랫폼 조직화한다는 큰 틀에서 조직 개편을 좀 크게 한 편인데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IT와 디지털에 있던 인력들이 앞으로 현업과 같이 현업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가 플랫폼 조직화돼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게 현업으로 가지 않은 나머지
공통적인 부분이라든지 코어에 해당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테크그룹에 남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작년에 저희가 그 금융 언어를 이해하는 자연어 처리 엔진이라고 해서 저희가 KB 알버트라는 거를 어나운스를 했어요. 짧게는 그 내부에 있는 그 1억 건이 넘는 데이터, 텍스트 데이터들이 있는데요. 은행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 정보들, 굉장히 정확한 정보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활용되지 않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서 챗봇 같은 경우에도 저희 엔진을 쓰게 되면 훨씬 더 잘 이해하는 거죠. 기존 엔진 쓰는 것보다. 새로운 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남들이 한 것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앞서 나간다는 자세로 새로운 시도들을 겁내하지 않고 하는 저희는 이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라는 게 뭐 자연어 처리 부분도 그런데 남들이 시도하지 않은 시도들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다른 은행보다 이게 좀 더 열심히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그 핵심 역량의 내재화라는 거를 좀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내부에 있는 지금 굉장히 많은 이제 IT 인력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잘 자라서 그 앞으로의 은행의 경쟁력을 저희 이제 테크그룹에 있는 인력들의 경쟁력이 뒷받침할 수 있는 역량들을 계속 올리는 작업들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급하게 빠르게 확보해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외부 인재도 과감하게 모셔오는 작업들을 좀 꾸준히 올해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렇게 해서도 채워주기 어려운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이라고 저희가 표현하는데 그 외부에서 이런 일들을 잘 하고 계신 스타트업이든지 학교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국내외를 다 구분하지 않고 이런 쪽과의 협업 체계를 만드는 것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핵심 역량들을 확보하겠다. 카드업계 자산규모 1위인 신한카드가 기존 결제 서비스에 생활금융 서비스까지 담은 플랫폼으로 변신해 나섰습니다. 플랫폼 안에서 결제되는 금액만 200조 원에 달하는데 앞으로 다양한 혁신 서비스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장슬기 기자입니다. 내 소비 패턴을 분석해 리포트로 제공해주는 앱. 쇼핑뿐만 아니라 구독 서비스, 커피 주문까지 가능합니다. 이명진 신한카드 사장의 야심작. 생활금융 플랫폼으로 진화한 신한플레이입니다. 임 사장은 금융의 생활을 더하고 카드업과 비금융까지 더한 라이프앤파이낸스 플랫폼 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기존 카드 결제에만 머물러 있던 방식에서 벗어나 앱 하나만으로 모든 생활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사실상 제2의 창업을 시작한 겁니다. 신한플레이는 가볍게 흔드는 방식으로 카드 결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카드 앱에 자산 관리와 함께 뱅킹 서비스까지 탑재한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마이데이터 베타 버전을 출시를 해서 지출 관리와 자산 관리에 있어서도 맞춤 상품을 추천해주는 등 재테크 금융비서 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의 관심사를 빅데이터로 분석해서 유익한 정보와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한플레이의 강점은 신한카드가 보유한 2,750만 명의 회원. 신한카드는 내년까지 이 규모를 3천만 명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입니다. 여기에 국내 카드사 최초로 취급액 200조 원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는 만큼 업계 1위 규모를 강점으로 단순히 결제뿐만 아니라 생활 서비스 부분에서도 선두를 차지하겠다는 게 목표입니다. 이에 따라 신한카드의 건강한 변신은 보다 빠르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특히 신한플레이 플랫폼의 다음 타깃층은 바로 MZ세대입니다. MZ세대가 관심을 두고 많이 가입하고 있는 메타버스와 리셋마켓 분야를 대표하는 플랫폼과의 전략적 제휴를 체결했습니다. 이들 플랫폼과의 연결과 확장 전략을 통해서 특별한 경험과 또 MZ의 차별화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네, 차트를 통해 한 주간의 증시를 정리하고 다음 주 증시까지 전망해보는 차트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금요일 증권부 지수희 기자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출연을 해주셨는데 일단 어제도 간단하게 좀 살펴봤지만 오늘은 이제 이번 주 좀 전반적인 시장 상황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어쨌든 박스권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모습이에요. 네, 어제도 말씀드렸는데요. 기관 매도세가 계속 쏟아지면서 어제는 2,950선 밑으로 좀 떨어졌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기관들이 소폭 매수를 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개인이 순매도로 전환을 하면서 크게 상승하지는 못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마감부터 보시겠는데요. 오늘 코스피는 어제보다 23.64포인트 0.8% 오른 2,971.02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내내 기관이 1조 9천억 원에 달하는 물량을 쏟아내면서 지수를 1%가량 끌어내렸는데요.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또 인플레 우려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 기관의 물량을 외국인과 개인이 일부 받아주면서 하방을 방어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올라간 걸 보니까 정말 박스권에 갇히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도 드는 대목인데 지금 우리 시장 얘기를 하면 안 할 수가 없는 게 뉴욕 증시입니다. S&P 500과 나스닥은 사상 최고치 계속해서 경신해 나가면서 좋은 흐름을 좀 이어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뉴욕 증시가 흐름이 좋았던 게 애플카 관련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제 늦은 밤에 이제 속보가 나온 걸 저도 확인을 했는데 미국의 이제 관련주들부터 오늘 우리 시장까지 영향이 많았습니다. 네, 어제 소식을 확인하셨다고 하니까 대충 내용을 아실 텐데요. 2025년까지 애플카, 그러니까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를 출시를 하겠다라는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핸들과 페달이 없어서 사람의 조작이 전혀 필요 없는 모델이 나올 수 있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먼저 뉴욕 증시에서 애플카와 관련된 종목들이 움직였는데요. 애플이 3% 정도 올랐고요. 또 클라우드와 또 반도체 업체들도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애플이 전기차를 내놓겠다라고 나서면서 신생 전기차 업체인 리비안과 루시드는 10% 넘게 하락을 했고요. GM도 3% 넘게 떨어졌습니다. 또 LG전자가 우리 시장에서는 크게 움직였는데요. 애플카의 유력한 파트너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9% 상승했고요. 또 자율주행 관련주도 크게 움직였습니다. 인포뱅크와 라닉스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모트렉스와 모바일 어플라이언스도 10% 넘게 올랐습니다. 오늘 정말 보시다시피 애플카 데이였습니다. 이렇게 애플카가 또 시장의 새로운 테마로 또 형성이 되어가는 모습인데 아무래도 우리 시장이 지금 박스권에 갇히면서 자금 쏠림 현상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수급이 들어와 있었던 메타버스와 NFT에서는 좀 매물이 출회됐고 이런 매수세가 좀 애플카 관련주들로 좀 흘러간 하루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시장 보면은 가는 테마만 가는 이런 장세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가는 건 잘 가지만 지수 전체적으로 보면 좀 부진한 흐름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뭐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우리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 이런 부분이 좀 발목을 잡고 있는 거겠죠. 네, 다음 주 일정 중에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가 25일에 열리는데요. 이때 금리 인상이 될 것이다라는 그 전망들이 지금 우세합니다. 실제로 시장에서는 0.75% 현재 수준에서 0.25%포인트 올라간 1%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가계부채 부담이 계속되고 있고 또 물가도 상승세를 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내년 1월에도 또 추가 인상이 가능할 것이다라는 의견도 나오는데요. 아니야 키움증권연구원의 의견을 보시겠습니다. 일단 이달 금통위에서 25bp 인상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1월에도 추가 금리 인상이 예고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완전 인상 추세로 접어든다 이런 얘기네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1월 추가에 대한 내용은 그 기자회견에서 이주열 총재가 얘기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연구원은 이달 금통위에서 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될 것으로 보이고 또 1월 추가 인상을 위해서 시장에서 사전 예고 방식의 발언들이 좀 이어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1월 금통위 때 이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예고가 있으면 아무래도 시장의 불확실성이 완화될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다만 우리 증시는 이 한국은행의 금통위보다는 미국의 통화정책 영향을 더 받기 때문에 미국의 경우 12월 FOMC까지 통화정책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때문에 우리 증시의 매수 심리 회복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이제 1월까지 내년 1월까지 인상 추세가 이어질 거다 이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의 FOMC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이번 주 수요일에도 좀 다뤄본 내용이긴 한데 이게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이번 주말까지라고 좀 공시가 됐습니다. 일단 차기 연준 의장을 지명할 거다 이런 얘기도 또 전해지긴 했는데 지금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외신에 따르면 이번 주말 또 다음 주 초에 발표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다뤘다고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파월 의장에 대해서 연임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크게 힘을 힘이 실렸었는데요. 하지만 이 미국의 급격한 물가 상승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고 또 바이든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교체 가능성에 무게가 또 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인사 모두 통화 완화를 주장하는 비둘기파 성향이 강하긴 한데 금융 규제를 두고서는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간 파월의 정책이 규제를 너무 풀어서 은행 시스템을 악화시켰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브레이너드 이사는 금융 시스템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금융 규제가 강화되면 시중 유동성이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월가에서는 누가 되든지 간에 이 미국의 현재 통화 정책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결론이 나기 전까지 변동성은 확대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뭐 일각의 시각을 좀 덧붙이자면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이사가 임명이 된다면 금리 인상이 조금은 늦춰질 수 있다. 좀 이런 전망도 나오는 만큼 자 일단 뭐 다음 주 초나 이번 주 말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후 전해지는 소식이 있으면 저희도 추가적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뉴욕 증시 얘기를 하자면 이렇게 잘 갈 수밖에 없다 싶은 게 이슈들이 많습니다. 좋은 이슈들이. 일단 다음 주에 블랙 프라이데이 최대 쇼핑 행사가 또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일단 중국의 광군제는 좀 성황리에 마감이 됐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도 전망은 좋죠?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시간으로는 다음 주 주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좀 온라인 쇼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요. 이번 쇼핑 시즌의 매출액이 2,07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45조 원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보다 10% 늘어난 수치인데요. 먼저 이번 주 발표된 10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 표를 보시겠는데요. 시장 예상치보다 조금 높은 1.7% 상승으로 나왔습니다. 3개월 연속 상승하고 있는 건데요. 아무래도 이 미국의 소비가 견조하다는 것이 수치로 증명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고요. 소비 시즌을 앞두고 이 소매 업체들의 주가도 강세를 보였습니다. 실적 전망이 상향된 미국의 백화점 업체 메이시스의 경우에는 15% 넘게 올랐고요. 그리고 월마트는 연말 성수기를 대비해서 재고를 10% 넘게 확대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물가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소비 심리가 인플레이션 상승을 견뎌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뚜껑은 열어봐야 되겠지만 일단 증시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 다음 주에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미국 시장 이런 훈풍이 우리 시장에도 좀 전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주말 사이에는 이제 연준 의장 임명이 어떻게 되는지 좀 챙겨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증권부 지수희 기자였습니다. 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반도체 공급난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반도체 사업에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등 외신 등에 따르면 이 포드는 미국 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 글로벌 파운드리와 차량용 반도체 공급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제휴에 합의했습니다. 또 GM과 퀄컴, NXP 같은 반도체 주요 업체와 협력해 반도체를 공동 개발하고 생산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1, 2위 완성차 업체인 포드와 GM의 이번 결정은 반도체 부족 사태와 더불어 자동차 기능 자동화의 트렌드에 따라가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앞서 독일의 자동차 업체 폭스바겐도 오는 2024년까지 소프트웨어 플랫폼과 차량 플랫폼의 일체화를 추진하고 엔비디아, 모빌아이와의 협력을 통해 반도체 개발에 나선 상태입니다.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는 중국 부동산 개발 업체 헝다그룹이 결국 망할 거라고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다드앤푸어스가 경고했습니다. CNBC에 따르면 S&P의 애널리스트들은 보고서를 통해 헝다그룹이 채권 이자를 가까스로 내며 파산을 모면하고 있지만 헝다그룹의 막대한 부채는 회사의 상환력을 앞설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특히 그들은 헝다그룹이 새로운 주택을 팔 능력을 상실했다며 이는 주요 사업 모델이 효과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자 부채를 모두 상환하기 힘들게 만든다고 설명했습니다. 애널리스트들은 헝다그룹의 달러 표시 채권 35억 달러의 만기가 도래하는 내년 3월과 4월이 최대 시험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스 플러스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